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만주 벌판을 뒤흔드는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차가운 바람에는 거친 흙 냄새와 비릿한 소의 냄새가 섞여 있네요.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검은 먹구름 같은 것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땅이 쩍쩍 갈라질 듯한 굉음이 고막을 때립니다. 바로 고구려의 최정예 부대 개마무사들입니다. 사람만 갑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타고 있는 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강철 비늘로 감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쇳덩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습이죠. 그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적들은 창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이 위대한 제국의 시작.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역사가 사실은 아주 초라한 강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알을 깨고 나온 한 소년이 활 한 자루를 들고 운명에 맞서던 그날 밤 이야기 말입니다. 부여의 화려한 궁궐 안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겉보기엔 웅장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린 주몽에게 그곳은 보이지 않는 창살로 막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형제에는커녕 시퍼런 살기가 뚝뚝 묻어납니다. 주몽이 대충 만든 활을 잡기만 하면 백보밖에 파리도 맞출 기세로 백발백중이니 질투심이 활활 타오른 겁니다. 저놈을 살려두면 훗날 우리 자리가 위험하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살벌한 속삭임이 주몽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 숨 막히는 공기를 견디다 못한 주몽은 결국 살기 위해 야반도주를 결심하죠. 오이말이 협보라는 새 친구와 함께 말에 올라타 미친 듯이 남쪽으로 달립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리는데 등 뒤에서는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옵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릴 때마다 죽음이 한 발짝씩 다가오는 공포가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는데 눈앞에 정말 절망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커먼 강물이 거품을 물고 소용돌이치며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엄리대수라 불리는 거대한 강 앞에서 주몽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도 없고 건너갈 바에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칼을 뽑아든 부여의 기병들이 자욱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앞은 깊은 강물이고 뒤는 날카로운 칼날인 절체절명의 순간 주몽은 핏발선 눈으로 강물을 내려다보며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칩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인데 나를 이대로 죽게 둘 셈이냐. 피를 토하듯 내뱉은 주몽의 외침이 강물을 타고 쩌렁쩌렁 메아리칩니다.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검푸른 강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가 싶더니 수면 아래서 수만 개의 검은 그림자가 일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물고기와 자라떼였습니다. 미끈거리는 등껍질과 은빛 비늘이 서로 엉키고 설키며 물 위로 거대한 다리를 만들어내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기이하고도 웅장한 생명의 다리가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주몽과 새 친구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위를 내달립니다. 발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자라 등껍질의 딱딱한 감촉과 물고기들의 파닥거리는 미세한 진동이 발목까지 전해집니다. 그들이 강 건너편 땅을 밟자마자 거짓말처럼 물고기와 자라들은 흩어져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뒤늦게 도착한 부여군들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 망연자실하게 강물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 드디어 졸본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주몽. 하지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곳에는 이미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송양이라는 아주 깐깐하고 강력한 부족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면 단순한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몽은 송양의 길을 단번에 꺾어버리기 위해 활 솜씨 대결을 제안하는데 여기서 주몽의 신기에 가까운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백보 밖에 서 있는 송양의 표정은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관역의 사슴 그림을 그려놓고는 어디 한번 배꼽을 맞춰보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주몽은 피식 웃으며 고작 저런 걸 맞추라고 하냐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아주 작은 옷가락지 하나를 저 멀리 허공에 매달게 합니다.
숨죽인 정적 속에서 주몽이 활 시위를 천천히 당깁니다. 팽팽해진 활줄이 찌익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는 그 찰나의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피웅하는 맑은 파열음과 함께 손을 떠난 화살은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옷가락지를 정확히 때려 박살을 내버립니다. 와장창하며 옥 조각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에 송양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렸고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 신이 내린 무예와 카리스마에 압도된 송양은 결국 무릎을 꿇고 주몽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맹세합니다. 드디어 기원전 37년 졸본의 비옥한 땅 위에 위대한 제국 고구려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높고 려하다는 뜻을 가진 고구려라는 이름처럼 주몽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건국 신화 뒤에 아주 가슴 아픈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주몽이 부여를 탈출할 때 만삭의 아내 예씨 부인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비극 말입니다. 그로부터 9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고구려 궁궐 앞으로 낡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의 품에는 반으로 뚝 부러진 녹슨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죠. 궁궐 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창을 교차하며 날선 눈빛으로 그 청년을 막아섭니다. 행사액은 남루하지만 눈빛만큼은 주몽을 꼭 빼닮은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유리였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병사들 앞에 내밀었는데 그건 훌륭한 보검도 아니고 그저 녹이 슬어 빠진 부러진 칼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왕에게 바치러 왔느냐며 비웃음이 쏟아지려는 찰나 소란을 듣고 나온 주몽의 눈이 그 쇠붙이에 고정됩니다. 주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19년 전 부여를 떠날 때 아내에게 남겼던 약속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죠. 7개의 모서리가 난 돌 위 소나무 밑에 감춰둔 물건을 찾아오면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 주몽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에 간직해온 나머지 반쪽짜리 칼을 꺼냅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2개의 쇠붙이가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녹슨 단면이 서로 맞닿는 순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하나의 칼로 합쳐집니다. 삐져나온 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 칼을 보며 주몽은 그만 오열하고 맙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핏줄을 찾은 감동적인 상봉에 궁궐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죠. 하지만 이 뜨거운 눈물 뒤편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몽이 졸본에 와서 결혼한 2번째 부인 소선호와 그녀의 2 아들 비류와 온조였습니다. 그들은 고구려를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과 힘을 쏟아부은 개국 공신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음 왕위는 비류나 온조의 차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이 태자가 되게 생긴 겁니다.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한 연회장 구석에서 소선호가 입술을 꽉 깨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오르더니 이내 무서운 결심을 한 듯 차갑게 굳어집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읽은 비류와 온조 역시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고구려의 남쪽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수레바퀴가 구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긴 행렬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소선호는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고구려의 성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을 향한 야망의 불꽃이었죠. 그녀를 따르는 10명의 신하와 수많은 백성이 묵묵히 그 뒤를 따릅니다. 마치 거대한 물줄기가 남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 장엄한 이동이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지금의 서울 한강 유역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넓은 평야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자 가슴이 탁 트이는 듯했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의 의견이 갈리고 맙니다. 형 비류는 바다가 가까운 미추홀, 지금의 인천 쪽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립니다. 배를 타고 소금을 얻으려면 바닷가가 최고라는 생각이었죠. 반면에 동생 온조는 농사짓기 좋은 한강변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 헤어지게 됩니다. 비류가 이끄는 무리는 짠내 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추홀로 향했고 온조는 기름진 땅 위례성에 짐을 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류의 선택은 끔찍한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땅은 질척거리고 우물물에서는 짠맛이 나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요. 백성들의 원망 섞인 통곡 소리가 밤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온조가 다스리는 위례성은 황금빛 곡식이 넘실 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옵니다.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한 비류는 치밀어 오르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위례성을 내려다보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형의 세력까지 흡수한 온조는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고치고 한반도 남쪽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고구려에서 시작된 불씨가 백제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무렵 다시 북쪽 고구려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유리왕이 다스리던 고구려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신성한 돼지가 갑자기 미쳐 날뛰며 국경 밖으로 도망친 사건 때문입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 돼지를 쫓아간 관리들이 낯선 땅에서 마주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모의 여인이었으니까요. 그 돼지가 멈춰선 곳은 어느 낡은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비단 옷을 입은 그녀는 한나라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 치희였습니다. 돼지를 쫓다가 사랑을 낚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의 미모와 기품에 마음을 뺏긴 유리왕은 치희를 궁으로 데려와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당시 유리왕에게는 이미 화희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토박이인 화희의 눈에 굴러온 돌인 치희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릅니다. 두 여인이 마주칠 때마다 스파크가 튀고 시녀들조차 숨도 크게 못 쉴 정도로 살벌한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리왕은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위해 궁을 비우고 7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했던가요? 왕이 사라지자마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평화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화희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치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줍니다. 너는 한나라의 천한 종년인데 어찌 그리 거만하냐.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치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치욕스러움을 견디지 못한 치희는 그 길로 짐을 싸서 고향인 한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 텅 빈 방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말에 올라타 미친 듯이 채찍질을 하며 그녀의 뒤를 쫓습니다. 말발굽이 닳도록 달렸지만 야속하게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죠. 지칠 대로 지친 유리왕은 어느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데 나뭇가지 위에서 노란 꾀꼬리 두 마리가 정답게 날갯짓을 하며 서로를 부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암수 서로 정답게 논의는 저 새들도 짝이 있는데 외로이 홀로 있는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그 유명한 황조가가 탄생하는 쓸쓸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왕의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왕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나라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유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이르게 된 대무신왕 무율.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싸움의 신이라는 뜻인데 그는 할아버지 주몽의 피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정복 군주였습니다. 그의 칼끝은 고구려를 위협하던 강력한 라이벌 부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여의 왕 대소는 고구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툭하면 쳐들어오고 시비를 걸었죠. 대무신왕은 결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 그는 전국의 병사들을 긁어모아 부여 정벌이라는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안개 낀 새벽 수만 명의 고구려 군사들이 부여의 국경을 넘는데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식량이 떨어져 병사들이 낙엽을 씹어먹는 극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기는 바닥을 치고 절망감이 감도는 그때 대무신왕 앞에 기이한 물건을 든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노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솥단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쇠붙이가 아니었죠. 아군기에 장작 하나 넣지 않았는데 스스로 열을 뿜어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지어내는 마법 같은 솥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본 굶주린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천운이 우리에게 있다. 바닥을 박박 긁던 사기가 순식간에 활화산처럼 폭발합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도끼가 바짝 오른 고구려군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부여성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합니다. 부여의 왕대소는 성벽 위에서 코웃음을 쳤죠. 저 오합지졸들이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심이 그의 인생 마지막 실수가 되고 맙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평원 한복판 짙은 안개가 귀신처럼 깔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뿌연 안개를 뚫고 고구려의 맹장 괴유가 번개처럼 튀어나옵니다. 그의 칼날이 섬광처럼 번쩍이는 그 찰나의 순간 천하를 호령하던 부여왕 대소의 목이 허공으로 솟구칩니다. 수십 년간 고구려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거대한 적 부여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대무신왕의 위엄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정복 군주에게도 차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 호동 왕자입니다. 호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굴이 수려하고 잘생겼다는 뜻인데 얼마나 미남이었는지 길을 지나가면 여인들이 넋을 잃고 쓰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잘생긴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옥저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인연을 마주칩니다. 바로 낙랑국의 왕 최리와 그의 딸 낙랑 공주였죠. 호동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낙랑 왕은 그를 사위로 삼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렇게 호동과 공주는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지지만 그들 앞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낙랑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보물 자명고 때문이었습니다. 적이 침입하려 하면 북이 스스로 둥둥 울려 위험을 알린다는 그 신비한 물건 말입니다. 이 북이 있는 한 고구려는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대무신왕의 낙랑정복 꿈도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야망과 여인과의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던 호동 왕자. 결국 그는 사랑하는 공주에게 아주 잔인하고도 은밀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당신이 자명고를 찢어버린다면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허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남이 될 것이요. 이 서슬퍼런 편지를 읽은 낙랑 공주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조국을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버릴 것이냐. 깊은 밤 공주는 핏기 없는 얼굴로 어두컴컴한 무기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리하게 날이 선 단도 하나가 들려 있었죠. 무기고 문을 여는 삐걱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정적을 가릅니다. 눈앞에 거대한 자명고가 위용을 드러내고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높이 치켜듭니다. 바로 그때 무기고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행히 순찰을 돌던 병사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숨을 멈추고 질끈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온 힘이 실리고 날카로운 칼날이 북의 가죽을 파고듭니다. 찌익 하는 섬뜩한 파열음이 어둠을 가릅니다. 단 한 번도 찢어진 적 없던 신령스러운 북자명고가 처참하게 난도질당해 바닥으로 늘어집니다. 나라를 지키던 수호신이 죽고 사랑을 선택한 여인의 흐느낌만이 창고를 채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고구려의 기병대가 폭풍처럼 낙랑국으로 들이닥칩니다. 평소라면 둥둥 울려야 할 북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낙랑의 병사들은 무방비 상태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문이 종이장처럼 뚫리고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비명과 불길 속에서 낙랑 왕최리는 허겁지겁 무기고로 달려갔다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처참하게 찢겨나간 북 그리고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의 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왕은 칼을 뽑아듭니다. 네가 사랑에 눈이 멀어 아비를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비정한 아버지의 칼날이 공주의 가슴을 꿰뚫고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십니다. 뒤늦게 궁궐로 뛰어들어온 호동 왕자가 마주한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싸늘하게 식어버린 연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호동의 울음소리가 승전보를 덮어버릴 만큼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여인과 그 사랑을 이용해 나라를 얻은 남자.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낭랑을 정복하고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 왕자는 영웅이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그의 앞날에는 더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의 첫 번째 왕비가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호동을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동이 딴 마음을 품고 왕위를 노린다며 밤낮으로 왕의 귀에 독을 불어넣었죠. 결백을 주장하려면 어머니 뻘인 왕비와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효심 깊은 호동은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명하려 들면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니 이는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이 유서를 남기고 호동은 그 자리에서 칼 위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전쟁터로 나갔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의심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기막힌 비극. 대무신왕은 넓은 영토를 얻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잃고 텅 빈 왕좌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정복의 역사 뒤엔 이렇게 시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시간을 조금 더 흘려보내 볼까요? 고구려가 이렇게 왕실의 비극으로 휘청거릴 때 바다 건너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영웅들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등장해 천하를 놓고 싸우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이 거대한 혼란의 불똥이 결국 고구려까지 튀게 됩니다. 위나라의 조조가 보낸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동천왕이었는데 초반에는 기세 좋게 위나라 군대를 박살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5천 명의 목을 베고 승리에 도취해 있던 동천왕은 자만심에 빠져 방심하고 말았죠. 하지만 관구검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고구려군의 방심을 틈타 방패병을 앞세운 철통 같은 진형으로 방역을 시작합니다. 고구려의 주특기인 기마돌격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포위되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수도인 환도성까지 함락되고 왕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적병들이 턱 밑까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왕을 구하기 위해 한 충신이 결사대를 조직해 길을 막아섭니다. 그의 이름은 미루였습니다. 폐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뒤는 제가 맡겠습니다. 미루는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를 이끌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타오르는 그들의 희생 덕분에 동천왕은 간신히 숲속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루 역시 돌아오지 못했죠. 왕은 피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누구든 가서 미루를 구해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유유라는 젊은 장수가 조용히 손을 들고 나섭니다. 그는 홀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미루를 업고 돌아옵니다. 기적 같은 생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집요한 위나라 군대는 끝까지 왕을 추격해 왔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막다른 길. 이번에는 유유가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하나 제안합니다. 제가 거짓 항복을 하는 척하며 적장에게 접근해 목을 따겠습니다. 성공 확률 제로에 가까운 이 무모한 작전을 위해 유유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들고 위나라 장수 처소를 찾아갑니다. 위나라 장수의 막사 아는 승리에 취한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기름진 고기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유유는 짐짓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장수 앞으로 다가가 맛있는 음식이 담긴 쟁반을 바칩니다. 자만심에 빠진 적장이 의심 없이 손을 뻗어 음식을 집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유유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돌변합니다. 식기 아래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비수가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고 푹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장수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적장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막사하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지휘관을 잃은 위나라 군대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썰물처럼 물러갔고 유유는 그 자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값진 평화였죠. 자,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고구려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흘러 고구려 내부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폭군 봉상광이 등장한 것입니다. 의심병이 극에 달한 이 왕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왕족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을 피해 야반 도주한 어린 왕족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훗날 미천왕이 되는 을불입니다. 왕자의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누더기를 걸친 을불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자처합니다. 그가 모시던 주인은 성격이 아주 괴팍하기 짝이 없는 음모라는 자였습니다. 을불의 하루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주인은 밤마다 을불을 연못가로 내몰았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으니 네가 밤새 돌을 던져 개구리를 조용히 시켜라. 왕의 피가 흐르는 고귀한 신분이지만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밤이 새도록 쭈그리고 앉아 연못에 돌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하는 그 처량한 신세라니 상상이 가십니까? 머슴살이를 견디다 못한 을불은 결국 도망쳐 나와 소금 장수가 됩니다.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는데 그 몰골이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금을 사겠다는 노파에게 값을 좀 더 쳐달라고 했다가 소금 도둑으로 몰려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기도 합니다. 엉덩이가 터져라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내가 왕족인데 내 할아버지가 왕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국상 창조리가 비밀리에 을부를 찾아 나섭니다. 폭군 봉산광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반정 계획을 세운 것이죠. 수소문 끝에 갈대밭에 숨어있는 허름한 소금 장수를 발견한 창조리 일행. 그들이 을불 앞에 다가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을불님, 저희와 함께 궁으로 가시지요. 왕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곤장을 맞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을불은 뒷걸음질 치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너희는 나를 잡으러 온 자객들이냐?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냐? 공포에 질린 을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창조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미천왕은 자신이 겪은 밑바닥 생활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소금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그는 잃어버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미친 듯이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특히 중국 세력이 차지하고 있던 낙랑군을 공격해 400년 만에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엄청난 업적을 셉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얄궂습니다. 영웅 미천왕이 죽고 그의 아들 고국원왕 시대가 되자 고구려에 다시금 짙은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북쪽에는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라는 나라가, 남쪽에는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가 시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죠. 샌드위치 신세가 된 고구려. 어느 겨울날 전현의 군대가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 기습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수도를 불태우고 미천왕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적에게 빼앗긴 고국권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었을 겁니다. 왕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보물을 바치고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적을 겨우 달래놓으니 이번엔 남쪽에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평양성 전투의 치열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 위로 화살이 빗발치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백제군과 기름을 부어 막아내는 고구려군의 함성이 뒤섞여 하늘을 찔렀죠. 전투가 한창이던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눈먼 화살 하나가 허공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운 나쁘게도 성벽 위에서 지휘하던 고국원왕의 가슴에 정확히 꽂히고 맙니다. 왕이 쓰러졌다. 비명과 함께 고구려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왕은 전장 한복판에서 숨을 거둡니다. 왕이 적의 화살에 맞아 죽는 초유의 사태. 고구려는 그야말로 멸망 직전의 위기에 몰립니다. 나라의 기둥이 뿌리째 뽑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모두가 고구려는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신을 도둑맞고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그 아들의 멘탈이 온전할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소수리망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장 복수하겠다며 칼을 뽑아드는 대신 조용히 서재의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서 밤새도록 무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소수리망이 선택한 것은 바로 책과 법, 그리고 부처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도서관을 짓고 절을 세운다니 이게 무슨 한가한 소리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리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뼈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태학이라는 학교를 세워 똑똑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불교를 받아들여 갈갈이 찢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율령이라는 엄격한 법을 만들어 왕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죠. 마치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깊게 파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기초를 다지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20여 년의 침묵과 인내의 시간 동안 고구려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수림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다져놓은 단단한 기반 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가 등극합니다. 그의 이름은 담덕, 우리가 광개토대왕이라고 부르는 고구려의 슈퍼스타가 등장한 것입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담덕의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자마자 할아버지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뽑아듭니다. 목표는 남쪽의 백제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고구려 철갑기병이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하자 한반도가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칩니다. 백제의 성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단 한 번의 원정으로 무려 58개의 성과 700개의 마을을 빼앗아 버립니다. 백제의 아신왕은 광개토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며 치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담덕의 말발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고개를 돌려 거란족을 휩쓸어 버리고 동쪽의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 신래 쳐들어온 왜구들까지 모조리 바다로 쓸어버렸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며 만주 벌판을 고구려의 앞마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가 달리는 곳이 곧 고구려의 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모르는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이 위대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또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장수왕 거련입니다. 이름 그대로 98살까지 살면서 무려 79년 동안 왕좌를 지킨 고구려 최장수 왕입니다. 아버지가 불같은 정복 군주였다면 아들 장수왕은 차갑고도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국내성에 있던 수도를 남쪽 평양성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왜 하필 적들과 가까운 남쪽으로 가느냐며 반대했죠. 하지만 장수왕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는 평양이 최적의 요새였으니까요. 왕의 강력한 의지로 수도가 평양으로 옮겨지자 한반도 남쪽 나라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호랑이가 앞마당까지 내려와서 으르렁거리는 꼴이었으니까요. 특히 고구려와 원수지간인 백제는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은 계로왕이었는데 그는 고구려의 침략이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제 궁궐 앞에 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도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스님은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 왔다며 계로왕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바둑 실력이 기가 막히게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계로왕은 바둑광이었기에 그를 덥석 받아들입니다. 왕은 도림 스님과 마주 앉아 바둑돌을 놓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도림의 바둑 솜씨는 신의 경지였고 그의 말솜씨 또한 청산유수였죠. 어느새 왕은 나라 실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도림과 바둑판만 들여다보는 지경에 이릅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도림은 어느 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폐하 백제의 위엄을 보여주려면 궁궐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벽도 더 높게 쌓고 무덤도 웅장하게 만드시지요.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간 계로왕은 대규모 공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 피골이 상접했고 국고는 텅텅 비어갔죠. 백제의 국력이 바닥을 칠 때쯤 도림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장수왕이 보낸 고도의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도림이 평양성으로 돌아와 장수왕에게 보고합니다. 폐하 백제는 지금 빈 껍데기입니다. 톡 치면 무너질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장수왕은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으로 진격합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계로왕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고구려의 군대가 성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전장 한복판에서 계로왕은 결국 고구려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예전에 백제에게 죽임을 당했던 고국 원왕의 원한을 갚듯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할아버지의 복수를 손자가 완벽하게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한반도의 패자로 군림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저 멀리 수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백만 대군이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의 병력을 이끌고 말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침공,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진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살수라는 강가에서 적들을 기다리고 있는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데 그 아래에는 수나라 백만 대군을 수장시킬 무서운 덫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평선 끝까지 사람 머리가 새까맣게 깔려 있습니다. 수나라 황제 양제가 동원한 군사의 수가 무려 113만 명. 짐꾼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땅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쿵쿵 울리고 그들이 내뿜는 숨소리만으로도 태풍이 불어닥치는 것 같았죠. 고구려 전체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적들이 시커먼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대담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일부러 싸워주고 일부러 져주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하루에 7번 싸워 7번 모두 패배하는 척하며 적들을 고구려 땅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입니다. 승리에 취한 수나라 장수 우중문은 침을 질질 흘리며 평양성 코앞까지 쫓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보급로가 끊겨 병사들의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고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때 을지문덕이 적장에게 시 한 편을 보냅니다.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뚫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구려.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떠하오. 겉으로는 칭찬인 척하지만 속뜻은 이제 그만 까불고 집에 가라는 조롱이었죠.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우중문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급히 말머리를 돌려 철수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퇴각로에 죽음의 강살수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이 허겁지겁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물의 깊이가 얕아 보여 안심하고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고요하던 숲속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와! 매복해 있던 고구려의 기병들이 성남 파도처럼 강물로 뛰어들고 하늘에서는 비오듯 화살이 쏟아집니다. 강물은 순식간에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고 물에 빠진 적병들의 아우성이 골짜기를 메웁니다.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리는 수나라 병사들의 시체가 강물을 막아 둑을 이룰 정도였죠. 30만 5천 명의 별동대가 압록강을 건넜는데 살아서 돌아간 자는 고작 2,700명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패배로 거대 제국 수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한 왕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수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황제 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자 정보광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옵니다.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는 영해소문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당나라에 굴복하려 하자 칼 5자루를 차고 궁궐로 들어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무자비한 독재자였죠. 하지만 당나라에 맞서는 기세만큼은 그 누구보다 맹렬했습니다. 당 태종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고구려의 성들을 하나둘씩 함락시키며 진격해 옵니다. 계모성이 무너지고 요동성마저 함락되자 고구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나라 대군은 고구려의 마지막 보루 안시성 앞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이름조차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성주 양만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에 포위된 작은 성 안시성. 당태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따위 작은 성쯤이야 며칠이면 먼지로 만들어주겠다. 당나라는 최첨단 공성 무기들을 앞세워 밤낮으로 성벽을 두들깁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날아와 성벽을 부수면 안시성의 병사들과 백성들은 밤새 흙을 날라 무너진 곳을 메우고 또 메웠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약이 바짝 오른 당태종은 기상천외한 작전을 씁니다. 성벽보다 더 높은 흑산을 쌓아 그 위에서 성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름하여 토산작전. 50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 60일 동안 밤낮 없이 흙을 퍼 나릅니다. 점점 높아지는 거대한 흙더미가 안시성 성벽을 내려다볼 만큼 거대해지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하늘을 가리는 저 흑산이 완성되는 순간 안시성은 끝장인 겁니다. 마침내 토산이 완성되던 날 운명의 장난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흑산의 한쪽 귀퉁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안시성의 성벽을 덮칩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당나라 군사가 먼저 저 무너진 틈으로 뛰어들까요? 아니면 고구려 군사가 먼저 저곳을 차지할까요? 먼지 구름이 걷히기도 전 번개처럼 몸을 날린 것은 바로 안시성의 고구려 결사대였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산사태에 놀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목숨을 건 고구려 병사 수백 명이 무너진 토산 위를 점령해 버린 겁니다. 적들이 피땀 흘려 만든 거대한 무기가 순식간에 고구려의 요새로 뒤바뀌는 기막힌 반전이었죠. 소식을 들은 당태종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펄펄 뛰었습니다. 자신의 장수를 처형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산을 되찾으라 명령했지만 안시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위에서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이 당태종의 한쪽 눈을 꿰뚫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고구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죠. 결국 들이닥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당태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안시성 성주여, 너는 참으로 대단하구나. 적장에게 비단 30피를 선물로 남기고 쓸쓸히 돌아간 당태종은 다시는 고구려를 침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납니다. 대륙의 황제를 무릎 꿇린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고구려의 태양도 서서히 저물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벽 같은 리더 영의 소문이 죽자 그동안 눌려왔던 불안의 씨앗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의 소문의 새 아들 남생 남건 남산 형제들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제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칼끝을 겨눕니다. 맏아들 남생은 동생들에게 쫓겨나자 분노에 눈이 멀어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적국인 당나라로 도망쳐 고구려를 칠 비밀 통로와 정보를 모조리 넘겨버린 것입니다. 내가 못 가질 뺀 차라리 부숴버리겠다. 그 삐뚤어진 복수심이 700년 제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평양성은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성 안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신하가 왕을 배신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평양성의 성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외부의 적이 부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가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기 668년 화려했던 평양성의 궁궐들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타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거리에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왕인 보장왕과 수만 명의 고구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줄줄이 끌려가는 그 참담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아시아를 호령하며 대륙을 떨게 했던 고구려의 깃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몽이 알을 깨고 나와 세운 위대한 제국이
천하무적 광개토대왕이 달렸던 그 광활한 영토가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망해서 사라졌지만 그 뜨거운 피와 기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고구려의 옛 땅에서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고구려 장수 출신의 한 사내가 유민들을 이끌고 동쪽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 사내의 이름은 대조영. 꺼진 줄 알았던 불씨를 되살려 바다 동쪽의 성스러운 나라 해동성국 발해를 세우게 되는 또 다른 영웅의 등장이죠. 고구려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만주 벌판을 달렸던 그들의 기가에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뼛속까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서기 690년대의 요동 벌판입니다. 이곳의 겨울바람은 단순히 차가운 공기가 아닙니다. 마치 날카로운 얼음 칼날 수천 개가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은 고통이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고 끝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대지 위에는 마른 풀들이 비명처럼 서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척박하고 얼어붙은 땅 위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발조차 신지 못해 발등은 터져 피와 고름이 엉겨 붙었고 얇은 삼벗 한 장으로 칼바람을 막아내며 서로의 천에 의지해 비틀거리고 있죠. 서기 668년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 고구려의 심장 평양성이 붉은 화염 속에 무너져 내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나당 연합군의 말발굽 아래 고구려의 700년 사직은 잿더미가 되었고 왕과 귀족 그리고 수많은 백성은 하루아침에 나라 잃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백성들을 고향에서 강제로 떼어내어 수천 리 떨어진 낯선 땅 영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영주는 거란족과 말갈족 등 온갖 이민족들이 뒤엉켜 사는 혼란의 땅이자 당나라의 감시가 번뜩이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짐승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채찍을 맞으며 밭을 갈고 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 흙을 집어먹는 아이들이 넘쳐났고 매일 밤 곳곳에서 억눌린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옛 고구려의 영광을 속삭였습니다. 광개토태왕이 대륙을 질주하던 이야기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대군을 물리치던 이야기를 나누며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장군 출신 대조영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칼을 뽑지 않고 당나라의 정세가 흔들리기만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던 서기 696년 5월 마침내 하늘이 내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주를 다스리던 당나라 관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거란족의 추장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주성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당나라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대조영은 직감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대조영은 즉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 추장 걸사비우를 설득하여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자, 모두 짐을 챙겨라.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 그의 외침 한마디에 수만 명의 유민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리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나라 측천무후는 이 소식을 듣고 대로했습니다. 감히 노예들이 반란을 틈타 도망을 쳐 저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라. 당시 천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여제 측천무후는 당나라 최고의 맹장 이해고에게 정계 기병대를 내주며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이해고가 누구입니까? 그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잔혹하고 집요하기로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군마가 일으키는 흙먼지가 지평선을 시커멓게 뒤덮으며 무서운 속도로 유민들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조영과 유민들의 행렬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와 부녀자들이 포함된 피난 행렬이었으니까요. 살고 싶으면 뛰어야 한다. 뒤처지면 죽는다. 대조영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사람들을 독려했지만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뒤에서는 당나라의 철기병이 들이닥치고 앞에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매일 밤잠도 자지 못하고 후미를 지키던 대조영의 귀에 둥둥둥 하는 불길한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차가운 바람 냄새에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추격대가 바로 코밑까지 따라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아이들은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복수의 꿈도 고구려 부활의 희망도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조영이 행렬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천문령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말갈족 추장 걸사비우에게 비장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형님, 저들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형님께서 선봉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걸사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죽음이 기다리는 적진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동생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죽음의 구덩이로 뛰어든 것입니다. 과연 걸사비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조영은 이 좁고 깊은 천문령 협곡에서 수적으로 수십 배나 많은 당나라 최정계 군대를 상대로 어떤 기적 같은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이제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처절한 함성 소리가 하나둘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갈족 추장 걸사비우와 그의 결사대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며 산화했다는 비극적인 신호였죠. 대조영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형님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 놈들에게 뼈아픈 후회를 안겨주리라. 그는 살아남은 병사들과 유민들을 이끌고 천문령에 가장 깊고 험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천문령은 마치 하늘이 이들을 위해 준비해둔 거대한 덫과도 같았습니다.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사이로 난 길은 말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고 구불구불했으니까요. 게다가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대조영은 병사들을 절벽 위 바위 틈과 숲속 곳곳에 매복시켰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마라. 심장 박동 소리마저 줄여라. 놈들이 도간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손으로 활시위를 꽉 움켜쥔 채 차가운 눈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 멀리 골짜기 입구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해고가 이끄는 당나라 추격대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걸사비우의 부대를 전멸시켰으니 이제 남은 건 겁에 질려 도망치는 오합지졸들 뿐이라고 생각했겠죠. 이해고는 의기양양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독촉했습니다. 어서 놈들을 잡아라. 놈들의 목을 베어 황제 폐하께 바칠 것이다. 당나라 군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안개가 자욱한 죽음의 골짜기 속으로 깊숙이, 아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던 골짜기에 당나라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가득 찼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조영이 높이 쳐든 손을 내리긋자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삼봉우리를 때렸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르릉쾅. 절벽 위에서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들이 굴러떨어지며 협곡을 지나던 당나라 군대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대열은 무너졌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병사들이 바위 밑에 깔려 으깨졌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적들의 머리 위로 이번에는 시커먼 화살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분노하여 내리는 징벌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당나라 최정예라고 자부하던 철기병들은 좁은 골짜기 안에서 서로 뒤엉켜 옴짝달싹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조영이 칼을 뽑아들고 포효하며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돌격하라 고구려의 원수를 갚자. 매복해 있던 발해군이 성난 파도처럼 적진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당나라 군대는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천하무적이라던 이해고조차 갑옷을 다 버리고 덤불 속에 숨어 간신히 목숨만 건져 달아날 정도로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천문령 골짜기는 붉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대조영과 유민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 눈물은 지난 30년간 받아온 멸시와 고통을 씻어내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당나라는 더 이상 이들을 추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조영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하기 좋고 앞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진 천혜의 땅이었죠. 그리고 서기 698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모산 기슭에 거대한 제단을 쌓고 대조영은 하늘과 땅에 고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노라.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진국이라 하였으나 훗날 우리는 이 나라를 발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국의 유민에서 대제국의 주인으로 거듭난 기적 같은 드라마가 완성된 것입니다. 주변의 말갈족들도 모두 대조영의 덕망과 무용에 감복하여 발해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발해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성을 쌓고 군대를 정비하며 만주 벌판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곧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쟁보다 더 무섭고 치열한 것이 바로 외교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신생 국가 발해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남쪽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신라가 있었고 서쪽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당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나라는 무력으로 발해를 제압하는 데 실패하자 아주 교묘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발해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과연 대조영과 그의 후손들은 이 복잡하고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해동성국이라는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 올렸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만주 벌판을 넘어 화려한 당나라의 황실과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외교 무대로 옮겨갑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등석 서열 사건, 즉 발해 사신이 당나라 황제 앞에서 호통을 친 사건도 바로 이 치열한 외교전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발해가 어떻게 칼 대신 붓과 말로 천하를 호령했는지 그 짜릿한 지략 대결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혀라는 말이 있지요. 발해는 건국 초기의 위기를 넘기자마자 대륙의 강자 당나라와 숨막히는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국자 대조영이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면 그의 아들 무왕대무예는 그야말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나라가 자꾸만 발해를 변방의 오랑카에 취급하며 간섭하려 들자 무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천지를 뒤흔들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앉아서 당할 바에는 우리가 먼저 놈들의 심장을 찌르겠다. 서기 732년 9월 서해 바다 위로 짙은 안개를 뚫고 검은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바로 장문휴 장군이 이끄는 발해의 수군 함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나라의 핵심 무역항이자 군사 요충지인 등주였습니다.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하던 등주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발해 군사들은 번개처럼 상륙하여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관청과 배들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당나라 황제 현종의 자존심을 시커멓게 태워버렸죠. 천하의 당나라 본토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황제는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발해는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건드리면 무는 맹수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무력 시위가 있은 후 발해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왕 대흠무 시대에 이르러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칼 대신 붓과 문화를 앞세워 당나라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거리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상인들이 넘쳐나고 서재에서는 학자들이 밤새워 글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조차 발해를 일컬어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 부르며
엄지손가락을 치켰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짜릿한 외교 전쟁터 서기 758년의 당나라 수도 장안성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날은 당나라 황제가 주최하는 신년 할애회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명궁 앞마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신들이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던 당나라 관리가 발해 사신 대객님을 신라 사신 김삼광보다 뒷줄 즉 아래석에 배치한 것입니다. 당나라는 전통적으로 통일 신라와 더 친했기에 은연중에 신라를 우대하고 발해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죠. 대객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뚜벅뚜벅 황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그에게 쏠렸습니다. 대객님은 황제를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폐하, 지금 이게 무슨 처사입니까? 우리 발해는 땅의 넓이가 5,000리오, 군사는 수십만입니다. 저 구석진 곳에 있는 신라 따위와 비교당할 나라가 아닙니다. 당장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신라 사신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당나라 관리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목숨을 건 항의였으니까요. 팽팽한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당나라 황제는 결국 손을 들어 발에 사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경의 말이 맞다. 발의 사신을 윗자리로 모셔라. 이것은 단순한 자리 바꿈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한반도의 주인은 신라라고 생각하던 국제사회의 인식을 뒤집고 발해가 명실상부한 북방의 지배자임을 천에 공인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발해는 황제국을 자처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당당한 제국으로서 동아시아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화려했던 제국이 어째서 역사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그토록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229년간 이어오던 거대한 역사가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해 겨울 발해의 수도 상경성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기록은 땅속 깊은 곳에서 악마가 깨어났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북쪽의 야만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발해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그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멸망의 날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서기 926년 1월 겨울바람이 유난히도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해의 운명을 결정지을 검은 그림자가 북쪽 지평선을 가득 메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이끄는 지옥의 군단이었습니다. 당시 거란은 몽골 초원을 평정하고 중원까지 넘보던 그야말로 피에 굶주린 맹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말발굽을 한번 구르면 대지가 비명을 지르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해는 무려 5,000리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거란군이 수도인 상경용 천부까지 오려면 수많은 성과 요새를 뚫어야만 했죠. 하지만 거란군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었던 부여성이 단 며칠 만에 허무하게 함락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발해의 다른 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어주거나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발해의 등뼈를 순식간에 부러뜨린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고도 등골이 서늘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 폭발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백두산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는 것이죠. 시커먼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고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었으며 강물은 독을 품은 채 흘렀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하늘이 발해를 벌였다는 징조로 받아들였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싸울 의지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닐지라도 당시 발해 내부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귀족들은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나라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거란군이 수도 상경성을 포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데리고 성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황제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죄인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은 채 말입니다. 그의 뒤로는 밧줄에 묶인 왕족들과 관료들이 고개를 떨군 채 줄지어 따르고 있었죠. 229년 동안 만주 벌판을 호령하며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찬란한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통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발해의 깃발 위로 거란의 말발굽이 무자비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거두십시오. 나라의 이름은 사라졌을지언정 발해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정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라가 망하자 발해의 세자 대광현은 남은 유민들을 이끌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남쪽으로 끝없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왕건이 세운 고려였습니다. 같은 조상 고구려의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로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고려의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던 중이었습니다. 왕건은 발해 유민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대광현에게 자신의 성씨인 왕씨성을 하사하고 그를 왕족 족보에 올려주었으며 유민들에게는 살 땅과 집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민 수용이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발해를 받아들임으로써 고구려의 옛 영토와 역사를 계승한다는 정통성을 확보했고 발해 유민들은 고려라는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을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고구려의 후예들이 하나의 나라로 완전히 하나가 된 민족 대통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만주 벌판을 말을 타고 달리던 대조영의 기상을 말입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황제국을 선포했던 그들의 자부심을 말입니다. 발해는 비록 역사책 속에 몇 줄로 남았지만 그 뜨거운 피와 불굴의 의지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저 거친 만주 바람을 맞으며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조상들의 강인한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뜨거운 응원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만주의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역사를 함께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동성국 발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우리 역사의 또 다른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